자, 지금 바로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실까요? 손목에 시계가 있을 거고, 현관엔 우산, 또 손가락엔 반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런 평범한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때는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이요. 사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권력, 성별, 그리고 진짜 거대한 사회 변화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살아있는 유물이나 마찬가지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로 이 물건들의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역사를 품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물건들이 사실은 극소수만을 위한 특별함에서 시작했다는 거. 우산이나 시계, 반지 같은 것들 말이죠.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물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배계층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표시로 사용됐는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양산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 머리 위를 가리는 저 양산은요, 그냥 햇볕 가리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태양신 라의 아들인 파라오를 보호하는 신성한 하늘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움직이는 왕좌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반지들, 이게 그냥 예쁘다 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법이었고 거역하면 큰일 나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이 반지로 문서에 쾅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그 순간 바로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권력 그 자체를 손가락에 끼고 다녔던 거죠. 시간을 들고 다닌다는 생각 자체가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초창기 시계들은 시간도 잘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했겠어요? 정확하지도 않은 시계를 떡하니 들고 다닌다는 것. 그거 자체가 나는 시간을 소유할 만큼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거였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똑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특정 성별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뒤바뀌기도 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누가 우산을 들어야 할까?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우산 하나가 어떤 곳에선 남성성의 끝판왕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여성성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랑 중국에서는요, 오직 황제나 파라오, 그러니까 최고의 남성 권력자만 우산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완전 정반대였던 거예요. 남자가 우산을 쓴다? 에이, 나약하고 여자 같다고 생각했죠. 오로지 귀족 여성들만 쓰는 사치품, 딱 그 정도였어요. 이 조나스 헨웨이라는 사람의 일화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가 런던 길거리에서 우산을 딱 펼쳐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남자가 무슨 비를 피해? 하는 그런 인식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죠. 손목시계 이야기는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원래는 여성들의 팔찌 같은 액세서리였거든요. 제대로 된 남자라면 당연히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품위 있게 꺼내야 했죠. 그런데 전쟁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참호 안에서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어느 세월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겠어요? 손목에 찬 시계는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손목시계는 더 이상 여자의 장신구가 아니라 전쟁 영웅의 상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물건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바지의 거대한 힘이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공작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찍어내는 대량 생산의 힘,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쳤던 혁명의 뜨거운 함성, 마지막으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 이 거대한 파도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수의만의 상징이었던 물건들이 드디어
모두의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 아마 있어요. 물건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이제는 모두가 공유하게 된 하나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바로 1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크리스마스 휴전입니다. 서로 충분히를 겨누던 적들이 단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이유로 총을 내려놓았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담배나 초콜릿 같은 아주 소박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고받고 같이 캐롤을 부르고 심지어 축구까지 했대요. 이건 크리스마스라는 공유된 문화적 경험이,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소박한 물건들이 적대감마저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물건들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과거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물건들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을까요? 맞아요. 옛날처럼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는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야기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소비주의와 기술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의미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오늘날 물건들은 크게 세 가지 새로운 역할을 해요. 첫째는 소비를 부추기는 상품이 되고요. 둘째는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개인의 브랜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바꿔버립니다. 이 문장이 현대사회와 물건의 관계를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는 이제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죠. 걸음수, 심박수, 잠자는 패턴까지 전부 기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규율 도구가 된 셈입니다. 고대의 인장반지가 그 시대의 권력 구조를 말해주듯이 먼 미래의 역사가들은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읽어낼까요? 아마 21세기 사람들의 관계 맺는 법, 정보를 얻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작은 물건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가장 정직하게 기록하는 역사책일지도 모릅니다.